네, 뉴스 꿀을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뉴스꿀을 시청자 여러분들 한동안 잊혀졌던 뉴스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끌어올리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오래된 게시물을 끌어올린다, 막 이렇게 끌어올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밑에 있는 게시물 오래된 거를 끌어올린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또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 다시 끌어올려서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뉴스 끌어올리라고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2008년에 일어났던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그리고 요즘 인기인 넷플릭스의 무도신문관이라는 혹시 영화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완전 제 스타일 영화예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뭔가 청년들의 성장기면서 예. 감동과 이런 교훈이 있는 영화. 제 스타일입니다. 예, 사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두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조두순이 단순히 그 속칭 나영이 사건에 일으켰던 조두순이 단순히 그 사건만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강간치상죄, 뭐 폭행치사죄 등 전과 18범이에요 이미. 네. 이 18범이고 근데 최근에 뭐 19범이 됐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최근에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예. 보호관찰 지시사항을 위반해서 보호관찰법에 의거해가지고 징역 3개월을 또 선고받아가지고 예. 3개월 징역상해를 하고 다시 또 지금 현재 출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전가 19범입니다. 19범이군요. 전과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자면 전과범 어디까지 만나봤니 말씀하시면 저는 33범까지 만나봤어요. 33범은 네. 뭘 어떻게 살았길래 33범이에요? 무법자이신 분이에요. 무법자. 무법자이신 분. 예. 그 먹다가 계산 안 하고 네. 눈 마주치면 때리고 남의 문 발로 차고 이런 전과라는 게 벌금형 포함해서 전과 33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도 상당수 있고 집행유예도 상당수 있고 지금 나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들어가시면서 제가 국선으로 갔는데 네. 범죄 일람표를 보기 전에 범죄 경력 조회 해보서라고 그걸 보거든요. 먼저 네. 보는데 33범인 거예요. 네. 약간 그때 겁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교도소 안에서 옷만 입히면 또 얌전히 지십니다. 예, 집 찾아간 거죠 뭐. 예, 맞습니다. 33범 중에 제일 센 건 뭐였어요 그러면? 그래 그 약간 잡범류만 있었습니다. 잡범? 네, 네. 네. 폭행, 상해, 뭐 네. 이런 간단한 절도, 뭐 이런 잡범들만 있었습니다. 법자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두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조두순이 단순히 그 사건만 저지른 게 아니라 이미 강간치상죄, 폭행치사죄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 먹다가 사람을 때려갖고 예전에 사람을 죽인 그런 전과까지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그 술을 먹다가 그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말하니까 그 사람을 때려갖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고 조두순이 삼천교육대 출신이다. 네. 그래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뭐 특수상해 치사도 있고 뭐 과실치사도 있고 하는데 폭행치사라는 거는 원펀치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원펀치로. 네, 손에 물건을 들고 때린 것도 아니고 예. 보통 술집에서는 술병을 들고 사람 머리를 칩니다. 예. 그럼 특수상해예요. 거기다가 치사죄가 붙는 것인데 맨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거는 좀 얼마나 때렸는지 좀 엄청 심하게 때렸다는 엽기적인 사람이죠. 네. 이 조두순이 근데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었잖아요. 네. 못 들어오게 그 동네에서 막으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좀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피해자에게 뭐 교회를 다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당시에 어떻게 잡혔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잡힌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게 수사가 들어갔는데 네. 그 현장에서 남아있는 그런 DNA와 그 조두순에 대한 DNA가 좀 일치가 됐고요. 경찰관들이 이 사건이 네. 너무나 엽기적이니까 그렇죠. 수사를 굉장히 촘촘하고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범행 발생하고 나서 3, 4일 만에 바로 잡혔을 거예요. 예. 바로 잡혔는데 보통은 아동 범죄일수록 범인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이 아동들의 진술이 헷갈리기도 하고 아동들이 뭐 색깔이나 형태나 뭐 사람의 인상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도 제가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잔인한 사건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보통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요즘은 딥페이크 범죄가 유행하기도 하지만 성매매를 하던가 혹은 의제강간이라 그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어리던가 혹은 강간이 있을 수도 있고 강간 미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류의 사건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생 저학년을 상대로 강간을 무리하게 폭행까지 해가면서 강간 치상을 했다는 사건은 드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수사를 발빠르게 해서 3, 4일 만에
바로 검거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근데 그걸 수사했던 그 경찰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랬어요. 네. 그 사건 정말 떠올리기가 싫다. 끔찍해가지고 그럼요. 네. 기억에서 잊고 싶다. 네. 그럴 정도로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저희 왼쪽으로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지냈던 그 사진입니다. 근데 조두순이 그 독방을 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조두순 정도면은 이제 돌발 행동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방 아닌 방도 썼지만 독방을 주로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옆에 보시면은 그 조두순의 옷에 노란 딱지 같은 게 붙어 있을 겁니다. 좌우로. 근데 그게 보통 요시찰 대상은 노란색이에요. 네. 그 마약한 사람들은 파란색. 그다음 사형수는 빨간색.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흰색인데 노란색은 이 사람은 사고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조폭 범죄나 혹은 네. 조직 범죄들도 노란색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조두순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57시간 만에 검거를 했어요. 집 근처에서 500m,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건이 벌어졌던 그 500m 인근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나왔고 그때에도 이제 술에 취해 있었다. 잡힐 때도 술에 취해 있었다. 당시에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12년이냐?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왜 12년밖에 받지 않았냐? 네. 이 부분에 좀 공분을 네. 자아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일단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 조두순 측이 근데 검찰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반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조두순 사건 전후로 대한민국 형법이 엄청 많이 바뀐 바뀐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두순 사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상한선이 15년이었습니다. 15년. 어떠한 범죄든. 네. 가중처벌을 할 경우에만 25년까지 가능했는데 가중사유가 있어야 돼요. 특수한 가중사유가. 근데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2년이 뭐냐라고 해서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어차피 상한선이 15년이다 라고 했으니 그 다음부터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상한선이 30년으로 돼 있어요. 30년. 네, 그래서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0년인 거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왜 12년이냐? 검찰이 여기서 실수를 두 개를 했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다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법 적용을 잘못했어요. 두 번째 실수는 항소를 안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법 적용을 잘못한 거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13세 미만 강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의 강간상해를 적용을 했어요. 일반 형법으로. 왜 그랬냐? 그 검사들은 성폭력 범죄의 13세 미만에 대해서 강간을 처벌하는 거는 있는데 강간상해를 처벌하는 거는 2008년도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례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강간상해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간상해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 사건 2008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2008년 6월 달에 법이 바뀌었었어요. 이미 6월 전에? 네. 6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이미 성폭력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간상해를 했을 때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하고 선고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뀌었는데 그걸 놓치고 나서 형법상 형법상 강간상해로 적용한 실수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실수는 잠시만요. 진정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그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나왔을 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검찰이 변명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82년도 대법원 판례 중에 10년 이상 징역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양형에 대해서 양형이 과경하다,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못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이 당시 2008년 당시만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찍히면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그렇게 관례상 두 가지 실수, 하나는 일반 형법 적용한 거랑 하나는 항소를 안 한 거. 그래서 이 12년으로 굳혀진 거예요. 오히려 조두순이 항소했죠.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냥 항소 기각하고 대법원은 상고 기각돼서 12년이 인정이 됐고요. 2008년에 구속이 돼서 2020년에 지금 나온 지 지금 4년째 되는 것입니다. 그 법원에서 근데 1심에 당시에 법원에서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게 심신미약이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걸 심신미약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니까 이 부분이
필요적 감경 사유라 그래서 네, 네. 심신미약 그러니까 술이 취했으니까 당연히 형을 깎아준다 이렇게 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법원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지금 음주운전도 그렇고 이러한 약간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뭐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를 본인이 뭐 스스로 초래했다 막 이래가지고 원자행. 예, 원자행위. 네. 그래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얄짤없습니다. 네. 지금은 얄짤없는데 불과 2000년대 이후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법원이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게 폭넓게 인정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필요적 감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나영이 사건 때만 해도 그 주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했으니까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니까 필요적으로 그냥 무조건 감경을 해준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구형을 해도 12년을 때렸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5년이 맥스였는데 15년 맥스에서 약간 깎아갖고 12년 정도 이제 구형을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개정이 돼서 30년 정도 구형을 할 수가 선고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 거고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이 됐고 또 술 먹은 상태에 대해서 법원이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판단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이제는 무조건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치감경 폐지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주치감경 같은 경우에 이제 필요적 감경에서 이제 임의감경으로 네. 이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주치감경을 아예 폐지해버리는 거. 물론 지금도 이제 주치감경 사실상 안 하는 추세긴 하지만 아예 없애버린다. 요게 이제 지금 국정 과제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오히려 어떤 판사님들은 술 예. 먹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판사님들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하도 술 먹고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철퇴를 가하는 그런 판사님들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씀드리겠고요. 출소, 2020년 12월에 출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출소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이제 조두순이가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이놈이 만기 출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특별 준수 사항이라 그래갖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야간, 그러니까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0.03% 네.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금지하고 뭐 학교 등 교육시설도 가면 안 된다. 피해자와 연락 접촉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옵션을 달았는데 이거 근거 규정이 뭔가요? 그러면? 예, 보호관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보호관찰. 보호하기 위해서 관찰을 한다라는 예. 법인데 아시죠? 실제로 관찰한다, 예. 관찰을 한다는 예. 법인데 이 관찰의 방법에 대해서는 예.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수시로 불러가지고 혹은 수시로 주거지에 찾아가서 음주 측정도 하고 주거지에 있나 없나 검사도 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발찌 위치 추적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서두에 말한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죠. 예. 이 무도실무관은 무기계약직이고 또 보호관찰관이라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있는데 이 공무원분들이 혼자 조두순을 찾아가서 조두순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막 할 때 조두순이 또 술 먹어가지고 막 흉기 들고 난리 칠까봐 무도를 잘하는 뭐 유도, 합기도, 태권도, 검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무도실무관이 가서 실제로 감시를 하는 그 집행을 하는 예. 그런 것인데 결국 이제 주변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혹은 재범 방지를 위해서 또 기존 피의자들의 교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보통 한 5년, 7년 요 정도의 보호 관찰 기간을 그 출소 후에 7년, 출소 후에 5년 이렇게 둡니다.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 그 전자발찌 차고 보호 관찰하는 네. 기간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보호 관찰 같은 경우에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 그 지난해 7월 그러니까 2023년 7월 기준으로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은 착용자 수가 4,18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어쩌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전자발찌는 그 모든 성범죄자들을 다 채우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쵸. 예, 특정 범죄인데 예. 특정 성범죄 그리고 특정 살인범죄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성년자 납치하는 병죄 예. 요즘에 추가된 게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예, 스토킹에 대해서는 아직 그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도 임의로 채우기도 합니다. 임의로 예. 발찌를 채우기도 하는데 그건 채워야겠네. 진짜. 네, 그 성범죄에 대해서도 모든 성범죄에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경우에 채우고요. 혹은 예. 아니면 집행유예를 줄만 한데 뭔가의 요건이 필요하겠다. 조건부로 하던가 혹은 아니면 가석방을 할 건데 가석방에 대해서 조건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 무도실무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이 무도실무관이
그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사람들은 이제 24시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래요. 그 무도 3단 이상, 네. 뭐 태권도, 검도 같은 거 무도 3단 이상, 그 다음에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토 운전하면 무도 실무관은 못한다. 이런 못한다, 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단 이상 되세요? 저 초등학교 때 따가지고 인정이 되는지 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네. TMI였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조두순 이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나 조두순에 대해서 뭐 전자발찌도 채우고 여러 가지 뭐 명령을 내렸는데 네. 2023년 12월 4일 그러니까 9개월 전이네요. 오후 9시 5분에 약 40분간 조두순이 무단 외출을 합니다. 주거지 인근에 이제 배회를 해요. 네. 그래갖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두순이 또 사고를 친 건데 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날 이제 그 야간 외출이 금지가 돼 있는데 조두순이 야간 외출을 했다. 그래갖고 조두순이 무단 외출을 하니까 보호관찰관, 무도시무관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조두순이 귀가를 했습니다. 당시에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 이러면서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징역 3개월로 법적 구속이 됐잖아요. 네. 확정이 됐고 네. 이미 또 살고 다 나왔는데 네. 이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까 말한 보호관찰법 32조 우리 보다 보면 네. 다양한 이제 준수 사항이 있잖아요. 예. 야간 외출 제한 금지가 있고 뭐 재범 우려 지역에 가시면 안 되고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안 되고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예, 그래서 징역이 맥시멈 1년이에요. 이걸 네.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을 거고 조두순이 말을 했겠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집에만 있겠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래서 징역 3개월의 법적 구속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은 이제 올해 다시 출소를 해가지고 예. 지금은 다시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간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잖아요. 전자발찌를 차고 돌아다니면 네. 그 보호관찰소에 야간 당직을 쓰는 분들한테 삐용삐용삐용삐용 가요. 삐용삐용. 네, 울리고 이분들이 그 태블릿 PC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이 태블릿 PC의 위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위치를 다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발찌를 끊었다. 그리고 생체 리듬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까지 알 수가 있고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제 사건 경험 좀 얘기하다 보면 예. 부부싸움을 해서 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쫓겨날 때 그 충전기를 갖고 왔습니다. 예. 충전기를 갖고 나와서 다 배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 낮에 쫓겨났어. 낮에. 그래서 다른 집에 충전기를 해놓고 뭐 그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여기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다시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충전기를 안 갖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충전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무도실무관하고 보호관찰관이 출동을 하던가 예.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고의이냐 과실이냐 이걸 따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조두순의 경우에는 부부싸움을 했건 뭐 무슨 일을 했건 본인 자의에 의해서 고의성에 의해서 그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징역형을 사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말로는 뭐 와이프랑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하는데 근데 조두순 같은 사람이 40분간 무단 외출을 하면은 네. 뒤집어지죠 사실. 네, 그럼 마을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얼마나 무섭고 이거는 정말 그 보호관찰관 분들이 야간에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조두순 집 앞에 보면요, 그 특별 치안센터에서 그 경찰관들이 주 야간으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특별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이제 감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걸 감시한다고 하는데 뭐 방범 초소 2곳과 감시 인력, 네. 방범 카메라 34대가 배치가 돼서 24시간 감시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얼마나 인력 낭비에다가 그렇죠. 예산 낭비예요. 범죄자 한 명 때문에. 네, 이 3개월 동안 법정 구속돼 있을 때만 그걸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쉴 수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와 별개로 또 그 마을 지역 주민 사람들이 자율 방범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중에 건장한 남성들을 뽑아서 네. 지금 또 밤에 자율적으로 또 순찰을 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네. 예, 그래 방송이니까 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2027년 12월에 전자발찌가 끝난다 그래요. 조두순의 전자발찌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7년 12월 이후에는 조두순이 자유롭게 활보가 가능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조두순이
보호관찰법 32조를 위반을 해가지고 네. 징역자를 살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자장치 부착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 연장. 1년 이하의 하나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연장은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 2027년 12월이니까 아마 한 2027년 초나 2026년 말쯤에 검사들이 청구를 하지 않을까. 연장 청구를 발빠르게 하려면 지금 청구를 해도 되는데 예. 굳이 뭐 지금 청구를 할 것 같진 않아지고 네. 아마 그 검찰 캘린더에 있을 거예요. 예. 이때쯤에 청구를 해라 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래서 1년은 연장할 수가 있어요. 1년은 맥스 예. 2028년 12월까지 일단 확보. 예. 근데 그 사이에 또 사고를 치면 또 예. 어떤 일이 발생할 줄 모릅니다. 제가 또 했던 경험에 의하면 이분은 전자발찌 7년을 선고받고 7년. 예, 5년을 잘 참았어요. 아. 그리고 출소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합니다. 중장비업 사업을 합니다. 근데 중장비업 사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술을 또 많이 마셔요. 예.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또 가족들하고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보호관찰관이 전화를 해서 뭐뭐씨 집이세요? 술 취해가지고 또 쌍욕을 한 거예요. 보호관찰.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뭐 쌍욕을 제가 방송에 못하잖아요. 네, 지금 네. 쌍욕을 막 하니까 보호관찰관 한 명과 무도심관이 왔습니다. 예.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니네 나 또 괴롭히러 왔어? 칼이 어디 있더라 하면서 부엌에 가서 칼을 그 과도를 들고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무도실무관하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제압하지 않고 일단 나왔어요. 네. 나와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예. 경찰이 다 같이 들어갔어요. 네. 또 칼을 들고 있기에 거기서 이제 제압을 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또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또 나는 뭐 손님이 왔기 때문에 과일을 깎아주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아이고. 제가 국선으로 맡았던 국선이죠. 사건이거든요. 네. 국선인데 그 맡았던 사건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징역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실형이 1년 6개월이 나와서 그러면 또 실형 나와서 또 차는 거예요. 그 또 연장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2017년 12월까지 지금 검찰이 굳이 청구를 안 하는 거는 이 사이에 어떠한 또 보호관찰법 위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관찰법 위반 그 자체로 또 실형을 세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전자발찌가 근데 실효성이 있냐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에 재범률이 그래도 많이 감소했다고 하던데 네. 그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원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전자발찌 없을 때 그때 평균을 보면은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14.1% 재범률이, 그다음에 살인사범이 4.9%. 이거 너무 높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강도가 14.9%였다고 해요. 근데 전자발찌 시행 후에 2008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평균을 보니까 성폭력이 1.6%, 살인이 0.03%, 강도가 0.19%. 확실히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성범죄는 한 9분의 1이 줄어든 것이고요. 네. 살인사범의 경우에는 한 30분의 1이 사건의 40분의 1, 50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확실하게 명백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네. 있고 이 전자발찌법이라는 거는 17대 국회 때 박세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네. 철원군 의원인데 철원 출신의 의원이 네. 외국에 있는 법을 모태로 해가지고 발의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통과가 됐어요. 큰일 하셨네. 예, 큰일 나셨고 그 17대 국회 막바지 6월달에 국회가 종료되는데 4월달에 발의를 해가지고 5월달에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가 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무도실무관 영화 얘기했잖아요. 네. 무도실무관처럼 실제로도 아까 또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 사고 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그 보호관찰관이나 무도실무관의 대상으로도 사고를 치거나. 아, 네. 정말 저 대한민국 범죄의 99%는 술 때문에 발생한다고 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정치인들이나 거대 경제사범의 대기업 회장들의만 뉴스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수십만 건의 범죄는 술을 먹고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술 먹으면 예. 안 되지. 음주 운전도 술을 먹고 발생하는 네. 건데 음주 자체를 우리가 금지시키진 않잖아요. 음주를 해서 운전하는 거를 금지시키는 거지. 네. 근데 약간 술을 못 먹게 하는 게 기본권의 침해가 될 수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정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즉시 그때그때 책정을 해가지고 네. 술을 먹으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질문을 하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범죄를 네.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자발찌 찬 사람들 중에서
보호관찰관과 무도시민관을 괴롭히는 경우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도 네. 술을 먹지 않으면 7년 다 버팁니다. 다 버텨요. 다 조용히 버티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노가대 하면서 전자발찌를 감추기 위해서 한여름에도 긴 바지 입고 그 속죄를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술만 먹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 이하로 줄게 이렇게 제한을 해놓는 거고요. 우리 아까 말한 4천 몇백 명의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왕왕 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또 반성을 하고 계시다.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물론 반성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아닌 분도 있고. 근데 전자발찌 차신 분들 중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술은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좀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이 제가 지금 너무 편하게 방송을 지금 하는 아니요, 이게 뭐 더 편하게 해야 되는데 첫 방송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이거를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이긴 한데 잘 좀 살려가지고 재밌게 좀 해볼게요. 이걸로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건이 워낙 또 무거운 사건이고 저희가 단순히 뭐 웃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고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현실에 대해서 좀 우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형 제시카법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치 감경을 뭐 폐지해야 된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과제 이런 것도 말씀도 드렸고 아니면 과학적인 거세 이런 것도 좀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옆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두순 출소한 날에 안산 굉장히 들끓었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조두순 비슷한 사건들 뭐 수원 발바리가 어떤 오피스텔로 들어왔으면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서 그 건물 중개가 월세를 대신 내주고 옆에 오피스텔로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고 있고 그 아까 또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이 이거예요. 그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했던 박병화라고 수원 발바리 이 사람에 대해서 수원 전입 후에 뭐 월세 지원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시카법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한동훈 그 대표가 여당에서 그 주도적으로 그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얘기를 했고 피해자를 오로지 보호를 하겠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이제 제한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이 발달 양상을 보면 예전에 이제 민주화가 없었던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국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뭐 국가보안법 때문에 뭐 감시도 당하고 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정권을 많이 잡았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인권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국가는 국민을 절대 감시하면 안 돼.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안을 들여다보면 안 돼. 이런 가치관으로 정책을 피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때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해서 범죄자들이 출소한 이후에도 어떠한 주거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강제를 해놓겠다. 근데 이게 약간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제시카법이라는 걸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2005년에 제정을 한 법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법인데 이걸 이제 한국에도 비슷하게 적용하겠다. 그때 그걸 이제 설명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주지에 대해서 제한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이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2008년도 6월달에 박민식 의원이라고 보훈부 지금 장관이신가요? 아닌가? 장관은 아니신가? 하고 지금은 아니실 거예요. 박민식 의원이라는 의원실에서 발의를 했어요. 박민식 의원과 의원실 식구들이 또 이렇게 머리를 골싸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례를 데리고 와서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한테 약물 치료를 해서 화학적 거세, 성 기능을 약간 저하시키겠다라는 건데 그 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저도 그때 국회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법에 관여하신 거 아니에요? 관여라기보다는 이제 그 법이 발의를 하면 법안을 쫙 돌립니다. 의원실별로 같은 당 쫙 돌리는데 그걸 보고 사실 보좌진들끼리는 아니 거세가 뭐야? 그러면서 화학적 거세가 뭐야? 이거 아니지 않아? 이랬는데 이게 정말 선제적인 법안이었던 게 2008년 6월달에 이 법안을 발의했고 2008년 12월에 조두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막 조명을 받으면서 바로 통과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조두순한테는 이 법을 적용시키지 못했어요. 소급을 못 하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우리나라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또 형법 1조가 이제 그 법은 행위시법이라 그래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 법이 있어야지만 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두순한테는 적용을 안 했지만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법은 있습니다. 네. 법은 있는데 집행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게 일단 조두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이면 30년 정도는 아마 나오죠.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판사나 판사도 사실 15년은 때릴 수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최대 15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12년을 선고를 한 거고 그다음에 또 검사가 약간 이제 법 적용에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물론 뭐 무기징역 구형을 하긴 했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주의 같은 징계를 받긴 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사건 뭐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지금 조두순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징역 30년 정도는 선고를 받는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근데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이 진행에 대해서 올해 법이 개정된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전자발찌 부착법에 보면 올해 처음 들어온 개정안이 그 법무부 형사예방정책국에서 네. 전자발찌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 연구 지원법이 만들어졌어요. 예. 전자발찌가 지금 너무 흉물스럽기도 하고 너무 크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이거를 목걸이형으로 할지 전자 반지로 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혹은 DNA에 대해서 뭐 좀 더 세밀하게 이게 지금은 그냥 단순한 위치 추적기의 기능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만들어져 있으니 앞으로 좀 발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물론 네. 이제 전자발찌 찬 사람들은 다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이 돼 있겠지만 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 범죄자가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첫 시간 뉴스 끌을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좀 손동작 이런 걸 좀 어떻게 해볼까요? 뭐 하던가 아니면 그럼 올려.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붙잡고 시작을 하던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또 동갑이라서 동갑입니다. 누가 네. 좀 더 늙어 보이나 젊어 보이나 이런 걸 보는 그런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고요. 사실 이렇게 예. 우리나라가 그 교육에 있어서 초중고 대학교 교육에 있어서 법 실무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네. 착하게 살자 이 도덕만 가르치지 실제로 어떠한 잘못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인생이 실전이다. 인생 실전으로 망할 수 있다. 이런 걸 낱낱이 기존에 있던 형사 사건들을 끌어올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교훈을 줬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진짜 실전인 게 네, 제가 실전. 요 말씀까지 드릴게요. 인생 진짜 실전입니다.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러니까 위법인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감시설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고 들어오게 된 그런 아주 나쁜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자기가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물론 범죄지만 그래서 저지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꼭 이 프로그램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볼 수가 없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좀 앞으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도 법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작을 그 조두순 사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전에 있었던 아주 좀 꼭 지금이라도 기억하고 다시 되새겨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좀 저희가 좀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댓글로 끌어올리고 싶은 뉴스들 이거 네. 작년에 이게 이슈였는데 혹은 뭐 재작년에 이슈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요즘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이템 선정을 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건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사건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중언부언한 부분도 좀 특히 제가 좀 중언부언한 부분도 있는데 이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가 약간 뭐랄까요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는 게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저희가 이게 안착이 되면 라이브로도 한번 실시간 라이브로도 한번 진행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떻게
뉴스 끌어올 이러면서 끝낼까요? 네, 끌어올려 하겠습니다. 뉴스 끌어올 끌어올려. 감사합니다. 예.